안녕하세요. 오늘 생활법률교육을 맡게 된 저는 법무법인 유한 소속의 이강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준비된 내용을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10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각의 사례들에 맞춰서 어떤 신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법률 지원 절차 등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 또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각 사례들에 맞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보험 사기, 2번 휴대폰 사기, 3번 명의 도용, 4번 학교 폭력, 5번 학교 폭력 및 방임, 6번 성폭행, 7번 부당한 보상 요구, 8번 과도한 합의 요구, 9번 노동 착취 및 보험금 갈취, 10번 임금 체불. 이러한 사례들의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사기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을 하는 지적장애인 49살 이모 씨는 2012년 한 보험 설계사를 만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보험 한두 개였는데 점차 늘어나 5년간 78개를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만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월 평균 보험료가 230만 원이고 한 달 월급 대부분을 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느라 대출을 2천만 원이나 받았고 전세금도 일부 빼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 씨는 보험 설계사의 상품 가입 종용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 씨를 19개의 상품에 가입시켰고 4,900만 원의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또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나 딸의 친구를 피보험자로 등록시켰습니다. 현재 이 씨는 사회 연령이 10살 수준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사례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고요. 이러한 행동을 한 보험 설계사는 어떠한 죄가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보험 설계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준사기죄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면 참 좋겠지만,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으면 경찰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이고 하나는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112 전화로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신고이고, 고소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보험 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광양경찰서가 되겠죠. 거기 방문을 해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처벌을 해달라,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고 전에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를 하는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또 보험 설계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고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된 증거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보험 계약서라던가 그동안 보험을 지급한 내역 등이 담긴 통장 내역 같은 것도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고소만 하거나 신고만 하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에 나의 피해 사실이 접수가 되면 그
그 이후에 피해자를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배상 명령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형사와 민사가 별개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서 나를 속이고 돈을 받아간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내려진다고 해서 내가 입은 피해가 바로 뭐 법원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피해 입은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해서 나의 금전적인 피해를 곧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이런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그 과정에서 내가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형사재판을 가해자가 받고 있는 도중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방 방법인데요.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기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범죄예요. 단순하게 내가 돈을 뜯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사기죄의 특성상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까지도 깊이 남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강 씨는 지난 2017년 3월 광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이폰을 개통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강 씨가 지적장애인인 걸 알고 6개월에서 8개월 단위로 연락해 할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 휴대폰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강 씨는 싸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3년 동안 11대의 이동통신기기를 개통했습니다. 심지어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는 사은품인 줄 알고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기기값과 통신요금이 1,000만 원에 달하고 제때 돈을 내지 못해 채권 추심업체에 독촉장이 오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 보험 사기와 비슷한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역시 사람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해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요. 신고 방법 역시 첫 번째 사례인 이 보험 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이나 그런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기 예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꼭 제대로 읽어보고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꼭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또 휴대폰 사기 또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또는 과도한 사은품을 지급해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는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를 사은품이라고 속여가지고 가입을 시킨 것인데요. 이렇게 내가 사는 물건에 비해서 과도한 사은품을 지급한다라고 말할 때는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해보도록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사실 이렇게 나에게 과도한 사은품을 준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또한 이 계약서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계약서에 서명을 먼저 하거나 도장을 먼저 찍지 말고요. 무조건 계약서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명의도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 씨의 언니는 동생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10년 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 대출기관으로부터 비톡촉을 당하고 있고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유 씨의 언니는 무단으로 유 씨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대출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형법상에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사기죄와 동일하게 경찰서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 부분도 역시 제일 좋은 것은 명의 도용을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요. 이런 명의 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나의 신분증이나 도장, 통장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증이나 도장, 통장 같은 것을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또는 문자가 왔는데 금융기관에 내가 뭐 금융기관의 직원이다 또는 내가 어디 경찰서 수사관이다 이렇게 어떤 기관 또는 뭐 그 직원 이런 걸 사칭하면서 나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뭐 주소라던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라던가 뭐 통장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에도 이를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또는 뭐 경찰서나 우체국 이런 곳에서는 인적사항을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요. 나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신분증, 도장, 통장, 뭐 통장 계좌번호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조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게 생소한 제도일 수도 있는데 법률 홈닥터라는 제도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례들도 이렇게 이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고요. 홈닥터라는 제도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뭐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가 돼서 법률 상담, 법교육, 뭐 법률 문서 작성, 뭐 복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뭐 채권, 채무, 뭐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뭐 손해배상, 뭐 근로관계라던가 임금이라던가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제 생활 전반의 모든 부분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문제 상담 및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움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던가 직접적인 법률 문서 작성은 이 법률 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수행이나 법률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야 이게 좀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순천 법원 근처에 가면은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요. 일단은 법률 홈닥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동양 지역에서는 법률 홈닥터를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일단은 광양 지역에는 없고요. 법률 홈닥터는 순천시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전화번호는 061-749-3394번인데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법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이는 뇌병변 5급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부모님을 따라 이사를 하면서 B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간 다음 날부터 또래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 골대 옆에 앉아 있으면 또래 친구들이 축구공으로 가격해 온 몸에 멍이 들었고 짓궂은 장난과 골탕 먹이기가 매일매일 지속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유민이가 걷다가 넘어지는 등 걸음걸이가 불편한 모습을 흉내내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안 열어주고 신체와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명의 동급생이 유민이는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나머지 4명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운동장과 주차장에서 유민이를 주로 괴롭혔고 도망가는 유민이를 교실까지 쫓아와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교폭력 사례인데요. 먼저 학교폭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먼저 뭐 신체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폭력이라고 하면 뭐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 뭐 때리거나 뭐 밀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면은 뭐 놀리는 거, 욕하고 또는 모욕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관계적 폭력, 이것도 이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 소외시킨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또는 하여튼 뭐 또래들에 대해서 따돌림이 일어나는 건 또 관계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거 이외에도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내가 고통을 느꼈다 또는 인격적으로 침해를 느꼈다 그런 것, 이 모든 유형이 다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이러한 학교 폭력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가 나를 폭행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당연히 피하는 게 제일 먼저일 건데요.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 사람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의 부당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위법한 행위, 내가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폭력에 대해서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반격을 하는 식의 대응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그게 어쩔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가장 크게는 내부적으로 알리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지 말고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한테 즉시 알리고 이렇게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런 학교 폭력이 있게 되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폭행 행위를 하는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화번호 117번을 누르면
이게 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뭐 상담기관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청 내에 소속된 경찰관들 중에서 이런 학교폭력만 전담으로 맡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또한 단순하게 이런 상담 업무뿐만이 아니고 뭐 신고, 상담, 치료, 수사 업무까지 한 번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출동은 물론 해당 지역의 학교를 전담하는 그 지역의 경찰관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고민을 하거나 숨기지 말고 일단 전화번호 117번을 눌러서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례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임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의 방임으로 인해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식구들과 따로 앉아서 먹고 고기나 제대로 된 반찬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화를 내면서 방치를 하였습니다. 임씨가 너무 힘들어서 화를 내면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사례를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는 유진이는 초등학생이던 2010년 가족 모임에 온 이모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이 된 후에도 성추행은 지속됐습니다. 유진이는 이모부가 무서워 이 같은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모부의 이러한 행동은 유진이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여전히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 등의 성적인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도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동일하게 117번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는 단순하게 학교폭력뿐만이 아니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고 있고, 또한 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통상 이런 경우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이 피해 사실을 계속 이제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신고하기가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피해 입은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런 뭐 폭력 사건들은 또 미리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나의 피해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진이라도 좀 찍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들은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사건들의 특징은 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고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런 폭력 사건들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즉시 신고가 되어야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들은 일어났다면 참지 마시고 곧바로 117번을 눌러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117번 센터는 단순하게 신고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상담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내가 신고를 하기가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담은 좀 받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117번 센터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좀 전화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정 씨는 돈 계산을 잘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A슈퍼에서 몇 개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왔고 A슈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 씨의 부모님은 A마트 사장님에게 자녀의 장애에 대해 말하고 선처를 부탁하며 물건값 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슈퍼마켓 측에서 정 씨가 가져간 물건 중에 화로회한 접시가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한 달 매출이 4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정 씨가 물건을 가져가는 바람에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40만 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40만 원을 줘야 하느냐 그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당한 보상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법은 상식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어떠한 상대방의 부당한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화로에 한 접시를 가져갔다고 해서 상대방이 400만 원어치의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요구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절도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절도죄라고 하면은 내가 이 물건을 훔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러한 절도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모르고 내가 이거를 훔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물건값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내가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고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내가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한 보상 요구를 할 때는 당당하게 거절을 하도록 합시다. 예, 다음으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지적장애인입니다. 2018년 3월 여자친구와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어서 최 씨와 여자친구는 그중 2만 원을 교통비로 썼습니다. 지갑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바로 상가로 다시 가서 지갑을 주운 화장실 옆 커피숍 사장에게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었다며 건네줬습니다. 커피숍 사장은 지갑 주인이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라며 조사를 받으라고 알려줬습니다. 최 씨는 그 후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개월 후 최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지갑 주인에게 교통비로 썼던 2만 원을 돌려주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갑 주인은 최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및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을 주라고 했고 다음 달에 15만 원을 보내라며 앞으로 본인이 연락을 하면 바로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매달 본인에게 30만 원씩을 계좌로 보내라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이야기해서 교도소에 보낼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 먼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 씨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워가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 이제 지갑을
집을 놔두고 간 것을 주어서 사용을 하면 이러한 형법상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성립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누가 잃어버린 물건을 이 사람이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워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뭐 가게 안에서 물건을 주었다 또는 뭐 지갑을 주었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가게 주인에게 알리고 이를 가게 주인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개인적으로 내가 이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물건을 이제 누가 떨어진 물건 또는 어디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고 이제 집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이런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갔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꼭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을 하면 그 즉시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게 주인이나 뭐 가게 안에서 주었으면은 거기 가게 안에 있는 주인한테 주면 되고요. 뭐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뭐 가게 주인이나 가게 아르바이트생한테 말하고 맡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이야기를 해서 교도소에 보내겠다 이러한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또 법에서 금지하는 협박죄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례에서는 협박한 부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협박을 해서 실제로 내가 돈을 상대방한테 줬다 이러면은 이제 공갈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갈죄라는 거는 협박을 통해서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면 그게 공갈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도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통상 이러한 협박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녹음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미리 녹음을 해 두면 그것을 증거로 해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데 내가 상대방과 대화 중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다고 해서 그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전화로 통화하는 거는 다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어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자동 녹음 어플을 설치해 두는 것도 나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착취 및 보험금 갈취 사례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남씨는 1999년 가방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김씨를 만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씨는 김씨의 공장에 딸린 조립식 건물 1층에 있는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김씨는 남씨에게 물품 납품, 청소 등 자비를 시켰고 남씨는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며 매달 11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씨는 2012년 3월 물건을 납품하러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팔을 심하게 다쳤고 보험금이 6,700만 원 나왔습니다. 이 중 2,700만 원이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김씨가 가져갔습니다. 남씨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교통사고와 당뇨 합병증으로 2016년 병원에서 오른팔을 잘랐고 이후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1,000만 원을 구걸하러 다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병원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동 착취 부분과 보험금 갈취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착취,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뭐 8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그런데 매달 11만 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있겠는데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돈을 이제 법적으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그 돈을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그래서 위 사안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하였는데 한 달에 11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가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에서 보험금 갈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받을 보험금을 회사의 대표가 가져갔다고 하면 이것 역시 형법상 금지하는 횡령죄라는 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횡령죄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져야 할 돈인데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있던 중에 써버리는 거를 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험금 갈취와 동일하게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서 조금 이 부분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착취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이런 노동 관련된 사건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상식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소재한 지역의 노동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진정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 네이버나 뭐 다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수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고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나의 피해 사실을 육하 원칙에 맞게 먼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일이 시작했고 한 달에 얼마를 받았고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 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이러한 나의 시간과 업무 내용이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하는 방법도 똑같은데요. 노동 관련된 노동 착취라던가 뭐 임금 체불이라던가 부당 해고라던가 그런 모든 노동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이러한 예방과 더불어서 피해가 입었을 때 도움을 받는 것 두 가지에 모두 다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사업자 쪽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만 하면 안 되고요. 작성을 하고 나서 꼭 한 부를 복사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나의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에 받는 월급 등이 얼마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모두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10번째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씨 부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기사에서 7년간 성실하게 일을 하였지만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사의 대표는 송씨의 아내가 밥만 주고 일만 시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에 대해 구두계약을 했고 다시는 고용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송씨 부부와 그냥 와서 일을 한 것이라 절대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 착취 사례에 이어서 이제 임금 체불 사례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임금 체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직장이 소재한 지역의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여수 고용노동지청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구두로 하던 뭐 문서를 통해서 작성을 하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했다면 그러한 나의 노동 대가에 해당을 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기본적으로 3년치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염전노예 사건으로 이런 게 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피해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렇게 이제 염주,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는 소멸시효 주장을 하였어요.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서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임금을 딱 3년치까지밖에 받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계속적으로 이런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공론화는 되는데 바뀌고 아직까지는 3년치까지밖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임금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이런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또는 내가 어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례인데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피해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든 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꼭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쭉 본인의 권리를 쟁취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